중국 스파이가 교수실에 침입한 진짜 이유. 한국 군사력 과대평가 발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페트로프 교수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한 한국의 실제 군사력. 국제안보 포럼에서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진 순간, 실질적인 세계 4위 데이터 앞에 침묵한 군사 전문가들과 한국 전문가의 의미심장한 현장. 그럼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군사력에 대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페트로프 교수라고 해요. 내 상담 시간은 늘 뻔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과제에 대해 물어보거나 가끔은 덜 다듬어진 이론으로 나를 감동시키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요일 오후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페트로프 교수님, 텐진이 다른 학생들처럼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는 대신 문틀에 기대며 말했어요. 교수님의 남중국해 소프트 파워 투사에 관한 논문을 분석해봤습니다. 계속하라는 뜻으로 손짓하며 그가 학생들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미묘한 힘의 역학을 만들며 서 있는 모습을 눈여겨봤어요. 교수님의 중국에 대한 해양 전력에 관한 결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는 의견이 아닌 사실처럼 단언했어요. 서구적 개념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비판을 조심스러운 말로 포장하곤 했거든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며 그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가요, 텐진 씨?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얼마 전 수업에서 한국의 방위 역량에 대해 언급하셨죠. 그가 약간 비웃는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을 동아시아 군사적 균형의 중요한 변수로 보셨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어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없는 약소국에 불과해요. 그의 태도에 놀랐지만 학술적 토론의 일부로 생각하며 대응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데이터요? 그가 웃었어요. 교수님, 중국 정보부에서는 한국을 심각한 군사적 요인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의 방위 산업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훈련도 부족하죠. 독자적 전략도 없이 미국 지시에만 따르는 군대입니다. 이 발언에서 처음으로 그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의 정보와 자신감은 학부 수준을 넘어섰죠. 대학교에서 다음 달에 국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죠. 그가 계산된 갑작스러움으로 주제를 바꿨어요. 교수님이 핵 확산 방지 패널의 의장을 맡으실 거고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 내 참여조차 발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중국 대표단에는 우리 전략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특히 교수님의 최근 미사일 능력 평가에 관심이 많아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평가는 내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했던 기밀 브리핑의 일부였지 공개된 학술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텐진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제 실수입니다. 그는 USB를 건넸어요. 이 문서들이 교수님의 출판된 연구에 대한 제 비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USB를 받자 그가 덧붙였어요. 교수님,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교실 밖에서 일어나죠. 이 컨퍼런스는 교수님께 서구적 틀을 넘어선 관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떠난 후 USB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직감이 컴퓨터에 연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죠. 대신 국방부의 오랜 지인에게 전화했어요. 알렉세이, 그가 전화를 받자 말했어요. 만나야겠어. 오늘 밤에. 컨퍼런스는 이제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어요. 텐진이 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어떤 게임에 맞서야 할지 아니면 초연한 학자로 계속 남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빠져야 해요. 알렉세이가 조언했어요. 그의 풍성한 얼굴이 우리가 선택한 텅 빈 카페의 어스름한 불빛 속에서 굳어 있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바깥거리를 흐릿하게 가리고 있었죠. 이미 차가워진 커피잔을 손바닥 사이에서 돌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정확히 원하는 걸 들어주란 말이에요. 날 침묵시키라고요? 드미트리, 알렉세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 USB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의 위성 이미지와
내부 통신 발췌문이 들어있었어. 대학원생이 어떻게 이런 걸 접근했지? 속이 꽉 조여왔어요. 그런 의심을 했지만 확인을 듣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군. 맞아, 알렉세이가 동의했어요. 우리의 예비 평가로는 그가 국가안전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내가 빠지면 그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이야기든 인정하는 꼴이 되겠지. 머리를 손으로 쓸며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음발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석한다면 당신은 모든 규칙을 알지 못하는 게임의 선수가 돼. 알렉세이의 눈, 정보 업무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의 눈이 내 눈을 붙들었어요. 이건 학술 토론과는 달라, 옛 친구. 결과는 실제로 일어나지. 편안한 내 사무실, 이론과 역사적 분석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국제 분쟁을 연구하며 복잡한 지정학적 투쟁을 우아한 모델과 체계로 단순화시켜왔죠.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 마침내 말했어요. 그들이 특별히 날 겨냥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알렉세이가 코트 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최소한 자신을 보호해. 이걸로 전자감시를 탐지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이 사람에게 연락해. 나디아 볼코바. 즉시 그 이름을 알아봤어요. 베이징 전 대사? 그녀는 2019년 위기 동안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갔어. 내가 직면한 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야. 다음 날 아침,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햇빛 가득한 아파트에서 볼코바 대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키에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녀는 내 상황을 중단 없이 경청했어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신중한 동작으로 차를 따랐어요.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게 아니라 교수님, 영입하려는 거예요. 영입이요? 무엇을 위해서죠? 정보, 영향력, 정당성. 그녀가 섬세한 찻잔을 건넸어요. 중국 대표단에는 웨이 장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절대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죠. 그의 존재는 이 행사를 학술 교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접근성, 신뢰성, 필요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서구의 목소리. 그녀가 나를 연구하듯 바라봤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죠. 차를 들여다보며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 학자예요. 스파이나 외교관이 아니라. 그런데도 여기 와 있네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 우리를 선택하죠.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 아파트를 나서며 내 내적 갈등과 어울리지 않는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컨퍼런스까지 열흘이 남았어요. 열흘 동안 이론의 안전함으로 후퇴할지 아니면 내가 가르쳐온 위험한 현실로 발을 들여놓을지 결정해야 했죠. 국제안보 컨퍼런스는 대학교의 엄숙한 대강당을 세계 정치의 축소판으로 변모시켰어요. 국기들이 무대 양쪽을 장식하고 이어폰을 꽂은 경호원들이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외교관들은 학자들과 어색하게 어울리며 이론과 현실의 불편한 동맹을 이루고 있었죠. 넥타이를 세 번째로 고쳐매며 발표 자료를 훑어봤어요. 이미 다 외우고 있었지만요. 무대 가까이서 중국 대표단이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두운 정장과 의도적인 표정으로 이루어진 행렬이었죠. 웨이 장군은 정보 브리핑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었지만 군인다운 자세가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하오 텐진이 있었어요. 혼잡한 홀 너머로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인 다음 장군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장군은 계산된 눈빛으로 내 방향을 쳐다봤어요. 꽤 많은 인원이 모였네요. 내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볼코바 대사가 맞춤형 파란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내 팔꿈치 옆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논의한 걸 기억하세요. 리셉션 중에 접근할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전에 컨퍼런스 진행자가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패널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니 좌석 배치가 변경된 걸 알아챘어요. 합의했던 알파벳 순 배치 대신
이제 웨이 장군과 정면으로 마주 앉게 되었고 텐진이 보조로서 그 바로 뒤에 앉아 있었죠. 널 토론은 예상대로 외교적 인사말로 시작되었어요. 각 전문가들이 민감한 주제 주변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연습된 언어로 말하고 있었죠. 내 차례가 왔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직면한 확산 문제는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와 검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준비된 발언을 계속했지만 말을 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볼코바 대사는 조심과 자제를 조언했어요. 하지만 학술적 일반론으로 후퇴하는 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거였죠. 최근 위성 증거에 따르면 메모에서 벗어나 말했어요. 투명성에 대한 약속이 고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청중을 통해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웨이 장군의 표정은 무표정하게 유지됐지만 그의 눈이 살짝 좁아졌어요. 그 뒤에서 텐진이 미소 짓고 있었죠. 더 이상 문턱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미 넘어선 거였죠. 패널의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 질문과 외교적 무답변의 흐릿한 기억 속에 지나갔어요. 리셉션을 위해 자리를 뜨자 텐진이 내가 볼코바 대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로막았어요. 준비된 발언에서 흥미로운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그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장군님은 교수님의 직설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그랬나요? 잔은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전에 그에게 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었나요? 텐진의 미소가 넓어졌어요. 그가 알아야 할 것만 말했죠. 교수님이 편안함보다 진실을 중요시하는 원칙의 사람이라고요. 그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장군님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딱 10분만요. 방 건너편에서 볼코바 대사가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고 거의 알아챌 수 없게 고개를 저었죠. 장군님에게 영광이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렸어요. 난 중립지대를 선호해요. 대학 식물원에서. 내일 아침에. 텐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히 그는 즉각적인 수능을 기대했던 거였죠. 당신의 선호를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걸어가자 볼코바 대사가 다가왔어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드미트리. 아니요. 방 건너편에서 텐진이 웨이 장군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난 마침내 룰북만 공부하는 대신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결정에 대해 반복해서 의문을 품었죠. 이런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했을까요? 어쩌면 학생의 정교한 조작에 불과한 것 때문에 내 경력과 더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이 되자 의심은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식물원에 일찍 도착해 중국 정자 근처 벤치를 선택했죠. 의도적인 환경 선택이었어요. 아침 안개가 막 걷히고 있을 때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웨이 장군, 텐진,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는 다른 두 사람이요.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난 관찰자가 아닌 선수였어요. 웨이 장군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며 내가 선택한 벤치에 앉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회의 장소 선택이 흥미롭다고 언급했죠. 그와 맞먹기 위해 일어섰고 텐진이 장군 약간 뒤쪽에 자리를 잡고 날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눈치챘어요. 정자는 15년 전 베이징에서 우리 대학교에 선물한 것이며 이념적 차이를 넘어선 학술적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어요. 웨이는 제 대답이 외교적이라며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덜 외교적이었다고 언급했죠.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이 만남은 학술적 규범, 정부 프로토콜을 모두 위반하고 있었죠. 외국 권력의 고위군 간부와 허가 없이 대화하고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내 대학이나 정부가 이걸 발견한다면 내 경력은 끝날 거였죠. 명확함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특히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요. 웨이도 동의했고 정자 쪽으로 손짓하며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답례로 나에게 명확함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어진 대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웨이 장군은 공식 조약과 나란히 운영될 일종의 병행 안보 체계를 설명했어요.
확장된 검증 프로토콜을 갖춘 우리 국가들 사이의 체계였죠. 그는 내 학술 연구가 현재 핵 비확산 조치의 약점을 파악했으며 그들도 그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어요. 텐진에 대해 물었을 때 웨이는 그가 우리 두 세계에 모두 연결된 유망한 인재라고 암시적으로 대답했어요. 텐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 잠재적 가치를 알아봤다고 했죠. 하미는 분명했어요. 텐진은 무작위로 내 수업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날 선택했던 거였죠. 따뜻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는 관점의 교환이라고 답했어요. 내가 특정 서방 안보 평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은 그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라면 더 완전한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였죠. 그 제안은 학술적 협력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어요. 그들은 내가 기밀 정보를 중국 정보와 교환하길 원했죠. 학문으로 위장한 간첩 행위였어요.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는 이걸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텐진이 계속 연락 담당자로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건넸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정자에 혼자 앉아 불가능한 선택들을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이 만남을 보고하면 내 경력이 끝나고 잠재적으로 외교적 사건이 일어날 거였죠. 무시하면 취약해질 거고요. 수락하면 반역자가 될 테고요.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을 만났어요. 볼코바 대사와 내 학과장인 엘레나 쿠즈네초바 교수, 학술적 자격만큼이나 인상적인 정치적 연주를 가진 대단한 여성이었죠. 엘레나는 중국이 수년간 수십 명의 학자들에게 접근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은 거절하고 몇몇은 보고하며 소수는 수락한다고 했죠. 수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엘레나와 나디아는 서로 눈길을 교환했어요. 나디아는 가장 좋은 경우에도 그들이 무의식적인 선전 도구가 된다고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엔 결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협된 자산이 된다고요. 놀랍게도 엘레나는 세 번째 옵션인 역관여를 제안했어요. 그녀가 처음에는 학술적 이론화로 일축했던 대담한 전략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 그 잠재력을 인식했어요. 중국 정보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통제된 공유, 중국 측의 반응에 따라 그들의 우선순위를 드러낼 미묘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석과 혼합하는 거였죠. 엘레나에 따르면 이것은 정보기관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내 특정 전문 지식과 텐진과의 확립된 관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위험은 엄청났어요. 어느 쪽에서든 발견되면 스파이나 반역자로 낙인 찍힐 거였어요. 수십 년에 걸쳐 신중하게 쌓아온 내 평판이 무너질 테고요. 왜 이걸 제안하는지 엘레나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형제가 10년 전 비슷한 포섭 시도를 폭로하려 했지만 그의 경력은 망가졌고 그에게 접근한 중국 요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고 했어요. 양쪽 모두에서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했다고요.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었고 이제 나에게도 개인적인 일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의한다면 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볼코바 대사는 아직 연줄이 있으며 프로토콜과 비상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녁까지 엘레나가 학술적 방첩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모든 상호작용을 문서화하고 사전 승인된 정보만 공유하면서 웨이 장군의 제안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며 텐진과 접촉을 유지할 거였죠. 교수님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텐진이 우리의 또 다른 우연한 만남에서 말했어요. 지난번 전술 세미나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능력을 과대평가하셨어요. 이게 바로 볼코바 대사가 경고했던 상황이었어요. 텐진은 내가 가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었죠. 준비된 대응을 했어요. 평가는 공개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내가 오해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군사시설로 보이는 곳들이었죠. 그는 이것이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시설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정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 기술에서 중국보다 뒤처져 있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죠. 엘레나의 조언대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를 던졌어요.
내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니 그의 분석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죠. 텐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죠. 그는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열망을 드러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데 캠퍼스가 늦은 시간에 이상하게 조용했고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관 근처 모퉁이를 돌자 텐진과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는 저녁 산책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물으며 초대 없이 내 옆에서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죠. 불안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가 어떤 깨달음인지 물었고 게임의 관찰자에서 말판 위의 말로 이동했다는 깨달음이라고 대답했어요. 텐지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어요. 나를 가장 흥미로운 말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그의 말은 그가 캠퍼스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해갔어요. 텐진과의 만남은 복잡한 밝힘과 은폐의 춤이 되었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엘레나 팀이 신중하게 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을 섞었어요. 텐진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 능력에 대한 내 평가가 흥미롭지만 최근 일부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의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정보부가 단지 의심만 했던 새로운 배치에 대한 그의 확인을 머릿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론상의 능력이라고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마치 내 전술 핵교리에 관한 논문이 이론적인 것처럼이라고 말하면서요. 내 기밀 작업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보안기관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이었죠. 또한 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초대였고 나는 계속해서 학술적 일반론으로 회피했어요. 이런 패턴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상대의 위치에 대해 뭔가를 드러내는 모든 움직임이 있는 심리적 체스 게임이었죠. 볼코바 대사가 정기적으로 나를 디브리핑했고 때로는 엄격한 정보 장교가 함께하면서 내게는 무해해 보였던 대화에서 의미를 추출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텐지는 웨이 장군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비공개 심포지엄에 나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발표했어요. 선별된 전문가들과 지역 안보 체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초대장은 정당해 보였어요. 대학 레터헤드, 적절한 외교 프로토콜까지.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건 내 충성도 테스트가 될 거고 일반론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거였죠. 영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 강의 일정을 언급했어요. 텐지는 그것이 이미 정리됐으며 학과장이 이미 내 휴가를 승인했다고 끼어들었어요. 오싹함이 느껴졌어요. 내 지식 없이 그들이 엘레나에게 접근했어요. 우리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었죠. 아니면 그럴까요? 이건 허세일 수도 있었어요. 직접 그녀에게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어요. 텐지는 미소 지으며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대표단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였죠. 그가 떠난 후 즉시 엘레나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내 여행을 승인하도록 대학 총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확인했어요. 중국 대사관이 국제학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부를 했고 내 참여가 강력히 장려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볼코바 대사, 엘레나, 그리고 나는 알렉세이가 제공한 안전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볼코바는 베이징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곳에 가면 그들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거라는 이유였죠. 거절하면 우리의 게임을 드러내게 된다고 반박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요. 엘레나는 내가 간다면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타협과 강압의 전문가니까요. 몇 시간 동안 모든 각도,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검토하며 토론했어요. 자정까지 불가능한 결론에 도달했죠. 초대를 수락하지만 베이징에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사건을 꾸미기로 했어요. 내 여행을 마지막 순간에 막을 의료적 응급 상황을요. 볼코바는 이것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내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했으니 이제 이 관계에서 나를 안전하게 빼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더 나은 대안이 보이지 않아 동의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임을 떠나면서 의심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게임은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고 텐진이 몇 수 앞서가고 있다고 느꼈죠. 내 의심은 바로 다음날 사실로 입증됐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웨이 장군 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의자에 차분히 앉아 있었죠. 그는 내 망설임에 대해 직접 대화하고 싶다며 인사했어요. 마치 보안이 철저한 대학 건물에 그의 존재가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요.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떻게 외교적 통보 없이 이 나라에 입국했지? 어떻게 내 사무실에 접근했지? 학술적 교류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문을 닫고 서서 내 공간에서 방문객이 되기를 거부하면서요. 웨이는 가식은 그만두자고 말했어요. 볼코바 대사와의 만남, 쿠즈네초바 교수와의 약속도 알고 있다고 했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엘레나가 날 배신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감시 중이었나? 그는 내 방첩 작전이 재치있게 고안되었고 꽤 유익했다고 말했어요. 다만 내가 의도한 방식과는 다르기요. 끔찍한 명료함과 함께 이해했어요. 이건 내 포섭에 관한 것이 아니었군요. 웨이는 가늘게 미소 지으며 내가 이미 테스트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했어요. 특정 방첩 프로토콜의 효과, 특정 모니터링 기술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보안 기관의 반응 패턴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텐진의 이름을 언급하자 웨이는 그가 자신의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했으며 내 심리적 프로필에 대한 그의 평가가 놀랍도록 정확했다고 칭찬했어요. 그 수치심은 완전했어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게임 자체였던 거죠. 다른 이들이 설계한 미로를 달리는 실험실쥐 같았어요. 웨이는 일어서서 흠없는 정장을 매만지며 베이징으로의 초대는 물론 철회됐지만 그들의 이해에 대한 내 기여는 상당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떠난 후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모든 상호작용, 모든 결정을 다시 생각했어요. 볼코바 대사가 전화했을 때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게 두었어요. 엘레나가 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가 떠날 때까지 조용히 있었죠. 저녁까지 결정을 내렸어요. 숨거나 속임수를 계속하지 않을 거였어요. 대신 내 학술적 경력 전체에 걸쳐 훈련해온 일을 할 거였죠. 분석하고 기록하고 밝히는 것이요.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정보기관을 위한 기밀 보고서가 아니라 학술적 채용 방법론, 방첩 작전, 그리고 간첩 행위의 무대로서 대학 사용에 대한 상세한 학술 논문이었죠.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비밀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의 관점에서 패턴과 관행을 명백히 밝혔어요. 웨이 장군이 내 사무실에서 떠난 직후 캐비닛을 열어 가장 중요한 파일을 꺼냈어요. 엘레나와 함께 준비했던 가짜 정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 진짜 폭탄을 숨겨놓았어요. 새벽에 완성된 원고를 내 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저널에 보냈고 전 세계 20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도 복사본을 보냈어요. 그리고 볼코바 대사에게 전화했죠.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고 간단히 말했고 그녀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엘레나는 어젯밤 신문을 받았고 그들은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학생 괴롭힘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텐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사라졌고 아마 이미 나라를 떠났을 거라고 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모든 것을 기록했고 정보가 아닌 학술적 분석으로 출판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숨소리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 경력을 걱정했지만 이제 그것이 다시 내 것이 되었다고 끼어들었어요. 더 이상 그림자도 게임도 없이. 한 달 후 내 논문 학술적 전장 고등교육에서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출판되었을 때 거기엔 특별한 부록이 있었어요. 꼼꼼히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실제 군사력이 세계 4위 수준임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죠.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국제안보 포럼에서 한 중국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논문을 들고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며 한국이 정말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발전,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및 우주 영역에서의 역량은 대부분이 과소평가해온 사실이라고 설명했죠.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얼굴에는 공포에 가까운 경악이 번졌죠. 텐진이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힌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볼코바 대사가 내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내 논문은 베이징에서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하게 만들었고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평가하게 했다고 해요. 그녀는 내가 학술 논문으로 지정학적 지진을 일으켰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모든 안보 대화에서 중심 주제가 되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 학생이 물었어요. 페트로프 교수님,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세계 4위라는 당신의 주장이 많은 논란을. 주장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끊었어요. 데이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입견과 오래된 가정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비공식적인 만찬에서 그들은 내 연구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떠날 때 대사가 내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죠. 페트로프 교수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때로 가장 강력한 외교의 형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단순히 학문적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세계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죠.